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오늘 경기도 이천의 한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현재까지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수색 작업이 밤늦도록 계속되고 있고 내일 오전에는 합동 감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현장 상황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박영민 기자, 지금 현장 수색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장에선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굴삭기로 철골 구조물을 걷어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색 작업은 밤새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 날이 어두워진 데다 건물 내부 대부분이 불에 타 수색이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조명 차량을 동원해 수색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아직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희생자의 가족들은 현장 인근 체육관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짜리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1시 30분쯤인데요. 수색 작업은 큰 불길을 잡은 오후 4시 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장에는 소방관 400여 명과 장비 120대가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철골 샌드위치 패널로 된 공사 현장이 이미 많이 소실돼 진입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색 작업이 진행될수록 사망자가 늘어 현재까지 38명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부상자는 중상 8명, 경상 2명입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2층에서 18명, 지상 1층과 3, 4층, 지하 1, 2층에서 각각 4명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던 화재 원인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이번 불은 공사장 지하 2층에서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물류창고는 지난해 4월 착공해 완공을 2달 정도 앞둔 상태였습니다. 당시 현장 지하 2층에선 화물용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소방당국은 이곳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주변으로 불꽃이 튀면서 불이 시작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폼과 관련된 작업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9개 업체에서 투입된 78명이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폭발 직후 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대부분 피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화재 원인 조사 등을 위해 125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설치했습니다. 광역수사대와 과학수사대, 이천경찰서 수사인력 등이 모두 투입돼 화재 관련 수사를 전담하게 됩니다. 수사본부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합동 감식을 벌이고 안전조치 미이행과 소방규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정부도 이천시청에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등 12개 관계부처 범정부 현장 수습 지원단을 구성해 응급의료 지원과 피해자 장례 지원 등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이천 화재 현장에서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는 뭘까요? 아직 정확한 조사 이전이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지하 2층 작업장에 샌드위치 패널이 불에 타면서 많은 양의 유독가스가 발생했을 텐데 여기에 지하 대피로가 확보돼 있었는지 파악해야 하고요. 폭발에 따른 정전 때문에 작업자들이 시야를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처럼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 먼저 건물을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한 데 있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은 슬라브나 벽돌로 짓는 것보다 저렴하고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지만 화재에는 취약합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 엄청난 열량의 유독성 가스가 한꺼번에 배출되고 인체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만 흡입을 하거나 눈을 뜰 수가 없는 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의식을 바로 잃기 때문에 그다음에 고열량의 붕괴까지 일어나는 위험성을 가진 그게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의 샌드위치 패널의 구조의 단점입니다. 다음은 대피로입니다. 완공된 건물엔 화재에 대비한 대피 유도등이나 별도의 대피 통로가 설치돼 있지만 불이 난 곳은 아직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인 건물엔 작업안전 계획서에 따라 임시계단이나 임시승강기 등을 이용해 대피로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피로가 규정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면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전입니다. 만약 유증기로 인한 여러 폭발이 발생했다면 정전됐을 가능성이 크고 대피를 위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을 걸로 보입니다. 신축 현장에는 정상적인 조명이 아니고 가설 전선을 당겨서 임시 조명등을 설치합니다. 연기가 끈적끈적한 안에 그 타르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게 노면이 끼면 1m 앞도 안 보입니다. 유독한 연기가 다수 발생하고 이때 충분한 대피로 확보나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질식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코로나19 경제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즉 경제중대본이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됐습니다. 첫 대책으로 여전히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가 대출 지원을 내놓았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긴급대출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다급한 발길은 계속 이어집니다. 우선 생활비가 부족해서 몇 달째 일해놓으니까 수입이 거의 없어가지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초저금리 긴급대출 규모는 지금까지 16조 4천억 원. 하지만 이미 신청 금액만 18조 원에 육박합니다. 때문에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을 10조 원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도는 1인당 1,000만 원, 2년은 이자만 내고 원금은 3년 동안 갚는 조건입니다. 금리는 중신용자 기준 연 3에서 4%로 기존 초저금리 대출보다 높이기로 했습니다. 금리가 너무 낮아 덜 급한 사람까지 돈을 빌리거나 대출 갈아타기를 하면서 정작 꼭 필요한 사람이 밀린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중간 신용도 이하의 소상공인분들의 실수에 대해 지원을 집중하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으며 제한된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신 대출 신청과 접수, 보증 심사는 6대 시중은행에서 한 번에 처리해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차와 2차 대출의 금리 차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빨리 왔어요. 3%대로 올르고 1.5대로 하면 아무래도 차이가 나죠. 금액이 적은 게 아니라 크다 보면 차이가 너무 커지는 거. 2차 긴급대출은 다음 달 18일부터 신청을 받고 심사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혜진 기자, 지금 본회의가 열리고 있죠. 추경안 오늘 처리되는 겁니까? 네, 본회의는 당초 밤 9시부터 열리기로 했는데 시간이 늦춰지면서 밤 10시 10분쯤 개의했습니다. 지금은 추경안 처리에 앞서 다른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고 있는데요. 추경안을 본회의로 넘기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밤 11시 15분쯤 시작됐습니다. 예결위는 기획재정부가 마무리한 추경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될 2차 추경안 최종 규모는 12조 2천억 원입니다. 아침부터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협의에 들어가 오후 2시 반쯤 최종 합의했습니다. 추경 규모는 유지됐는데 재원 마련과 관련한 세부적인 부분은 조정이 됐습니다. 당초엔 늘어난 4조 6천억 가운데 3조 6천억 원을 국채로 충당한다는 안이었는데 통합당은 국채 발행 규모를 더 줄여야 한다고 맞서왔습니다. 결국 세출 구조조정 규모를 2천억 원 정도 늘려서 국채 발행 규모를 2천억 원 줄이기로 했습니다. 추경안이 처리되면 다음 달 중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100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또 본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는 N번방 방지법과 KT가 인터넷은행 K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허용하는 인터넷은행법도 처리했습니다. KT 특혜 논란 등이 제기돼 표결에 앞서 찬반 토론이 있었지만 재석 209명 가운데 찬성 163명, 반대 23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법안 처리에 앞서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하며 인명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조속한 인명구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황금 연휴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도로에 차량도 많고 국내 관광지들도 북적일 텐데요. 안전을 위해 방역 당국이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내놨습니다. 여행이나 나들이 계획 있는 분들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석 기자입니다. 모처럼 찾아온 6일간의 꿀맛 같은 연휴.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이긴 하지만 아무 계획 없이 보내긴 아깝습니다. 이번에 어버이날도 있고 해서 부산에 애 데리고 시댁 부모님 뵈러 가거든요. 앞뒤로 부산 주변 좀 여행하려고도 생각하고 있어요. 3일날 결혼을 할 예정이라서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가까운 데 뭐 서울이라든가 근교 정도로만 가볍게 이제 둘이 좀 다녀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여행객들의 이동과 접촉이 잦아지면 그만큼 감염의 위험도 커진다며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것이 코로나19 감염의 재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대한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하면서 이동부터 관광과 숙박까지 여행자들이 참고할 만한 경로별 행동 요령을 내놨습니다. 먼저 자동차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손잡이 등을 소독하고 각자 손소독제를 바른 뒤에 출발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러 음식을 주문할 땐 주문 앱 등 비대면 수단을 이용하고 옆 사람과 떨어져 앉습니다. 명승지와 한옥마을 등 실외 관광지와 해변에선 다른 사람과 2m 이상 간격을 유지합니다. 식당에 갈 때는 손님들이 몰리는 시간을 피해 대화를 자제하며 식사하고 커피숍에 손님이 많으면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통시장에 갈 경우엔 물건을 손으로 만지지 말고 눈으로만 살핍니다. 정부는 아울러 호텔, 콘도 등 숙소에서는 수건 등 개인용품을 사용하고 되도록 식당보다는 룸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 기업인들이 서로 오가는 게 지금보다 쉬워집니다. 우선 중국 10개 지역을 방문하는 기업인들은 2주간 격리가 면제되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국가 간 입국 절차를 이렇게 간소화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중국 입국이 제한돼 큰 불편을 겪었던 기업인들. 모레부터 2주 장기 격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한중 양국이 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 즉 신속 통로 제도 신설에 합의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뒤 기업인 예외 입국을 제도화한 건 한국도 중국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을 방문하는 특정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 절차가 간소화된 첫 번째 사례이자 우리 기업인이 외국 방문 시 간소화된 입국 절차가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중 양국이 우선 합의한 중국 내 지역은 상하이와 광둥성 등 한중 기업의 교류가 많은 10곳입니다. 다만 당장은 정기 항공 노선을 고려할 때 5곳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속 통로는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이나 중국 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에 신청하고 초청장을 받아 주한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 출발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진단을 포함한 건강 상태 확인서가 필요하고 중국 도착 뒤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루 이틀간 머물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또 받아야 합니다. 중국 내 이동은 일터와 거주지로 제한됩니다. 한중 두 나라 정부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양국 경제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방문할 수 있는 중국 내 지역이 제한돼 있는 데다 수도 베이징이 빠져 있어 효과가 어느 정도 클지는 미지수입니다. 한중 양국은 앞으로 2주마다 회의를 하며 적용 지역 확대를 포함해 신속 통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감염자 확산과 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응을 잘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산세가 주춤한 유럽에선 봉쇄 조치를 완화하는 등 서서히 출구 전략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 세계 감염자의 3분의 1 규모입니다. 사망자도 5만 8천 명을 넘기면서 15년에 걸친 베트남전에서 숨진 군인보다 많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응이 잘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By banning China and banning people coming in who would have been very heavily infected, we probably saved hundreds of thousands of lives. So on that I'm very proud. Yeah.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서 국제적인 평가를 받은 한국과 비교하는 대목에선 트럼프 대통령은 설전도 벌였습니다. South Korea has done 5 times more tests than the U.S. per capita. Why is that? I don't think that's true. That is true.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확진자 증가세와 경기 침체 등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자 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반면 유럽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둔화하자 출구 전략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가장 많았던 스페인에선 봉쇄령이 완화됩니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지역별 감염자 발생률 등을 고려해 4단계에 걸쳐 봉쇄령을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Por tanto, a finales de junio estaríamos como país en la nueva normalidad si la evolución
프랑스는 다음 달 봉쇄 조치가 해제되면 버스와 지하철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휴교령도 점차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이 출구 전략을 잇따라 내놓자 유럽연합 EU도 영내 국경 통제 조치의 완화 방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서입니다. 미국에선 반려묘에 이어 확진자가 키우던 반려견도 감염된 사례가 나왔는데요.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반려동물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어린 환자들에게서 정체불명의 염증성 질환이 나타나 학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윈스턴이라는 이름의 이 강아지는 얼마 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인 가족 중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윈스턴도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His symptoms were really very mild. Pugs are a little unusual that they cough and sneeze in a very strange way. 현재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동물은 뉴욕 고양이 2마리 등 총 12마리입니다. 미국에서 반려견 감염이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다른 사람과 최소 6피트, 2m 정도 거리를 유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동물과 사람 간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소아 환자 3명이 희귀 염증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생후 6개월에서 8세 사이 환자들은 앞서 영국과 이탈리아에서 보고된 급성열성 염증 질환인 가와사키병과 비슷한 증세를 보였습니다. If the working hypothesis is that it is linked to COVID, however, we can't assume that.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보호책은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선이라고 전문가들은 권고합니다.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가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고온 현상이 계속될 전망인데요.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지는 다음 주 초반까지 25도 이상의 기온 분포를 보이는 날이 많겠습니다. 특히 금요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겠고 대구 경북 지역은 30도를 넘는 곳이 많겠습니다. 마치 초여름처럼 더워질 전망입니다. 일부 서해안과 남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특히나 오후부터는 강원 영동 지역에 강한 바람까지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철원이 5도, 대전 8도, 안동 7도 등으로 아침에는 다소 쌀쌀한 곳이 있겠습니다. 10도 이하의 분포를 보이는 곳이 많겠지만 한낮 기온은 아주 큰 폭으로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대구와 포항이 28도, 안동과 청주, 대전, 전주가 27도, 서울이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남부 해상에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